하시고 직접 또 유족분들 만나 뵙고 취재하시고 또 그런 결과물들을 이렇게 우리 유족님들에게 이렇게 홍보도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우리 자 그럼 바로 시작하랍니다. 여기 우리 해양치유센터 관리공단 이사장님 여기 계십니까? 해양치유센터 관리공단 이사장 잠깐만 인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치유센터 소장님 저기서 뭐 그래도 인사 말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채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이 그 행사 워크숍을 보고 좀 생소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참 가슴 아픈 역사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저희 센터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미흡하지만 또 작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저희가 좀 뜻깊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이어지는 강의도 여러분들의 어떤 치유의 시간 그리고 어떤 진실을 좀 더 밝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해드릴 건 없지만 오셔서 그나마 좀 치유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행사 잘 하시고요. 네, 저희가 또 센터에서 나중에 끝나고 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원 도청에서 우리 나은석 자치행정과 가구사 지원 팀장님하고 우리 정보의 자치행정과 가구사 지원 우리 도청에서 온 손님분들 보이시는데 안 보이시네?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이따 소개해 올리도록 하고 이번 순서는 사실 저희들이 대선을 앞두고 21일 날 전남도청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하고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해놓고 이틀인가 우리 진실화위원장 임명했잖아요. 그 박선영 지난해 사퇴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정건식 우리 박사님 강사님 알았는데 이분께서는 상당히 아까처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일운동 기념사업회 연구소 정도 마시고 또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물론 또 우리가 이 앞번에 제가 또 감사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가지고 또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됐는데 또 우리 영광 한편에 우리 조국혁신당 위원장이시기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유족 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식 우리 회장 우리 강사님으로부터 한국 전쟁 전후 전남 민간인 희생자의 재조명하는 그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식 강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소개를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그 정치 쪽이 아니고 원래는 학자 연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정치학을 북경대학에서 중국 북경대학에서 베이징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웠던 이런 것을 현실 정치에서 풀어내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있고 제가 이 한국전쟁에 관련돼서 민간인 그 학살 사건, 저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 실은 학술적으로 되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양쪽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민간인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물론 저희 큰아버지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5월 20일, 한 달 전에 경찰 우익 청년, 그 당시에 서북 청년단이죠. 그 한천 그쪽 사람들한테 이제 그 동네 인근에서 이제 살해를 당했죠. 50명의 집단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사 때마다 집안 어른들 할머니한테 그걸 듣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이 그렇게 비명 행사하다 보니까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집안이. 그 장난이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한참 동생이고 막 14~5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응해가지고.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아까 육사단에 근무하셨다겠죠. 충성부대. 저도 육사단. 예, 저는 제가 아웃도시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군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군의 생리를 잘 알죠. 자, 육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연대장 대령이 서점에 가는 김에 가서 월간 조선을 사오라는 거예요. 월간 조선. 그때 당시 98년도 8월달입니다. 그 7월달, 8월달, 8월호에 그 표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전쟁 중 전국 최다 민간인 학살 사건의 최대 희생 지역이 어디냐라고 딱 그 표제가 전남 영광군이 나온 거예요. 그 표제. 월간 조선이라는 그 잡지 있어요. 두꺼운 거. 특정 보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아까 우리가 앞서 우리 강관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청 이승만 정권이 전쟁 중이죠. 그때가 1952년 3월 30일 날 공보처에서 그 좌익에 의해서 피살된 명단을 발표를 한 거예요. 아까 그분이 그거예요. 우익에 의한 피살자 명단이 아니라 좌익에 의해서 피살자 명단을 이승만 정권이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좌익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죽였다. 자기 이제 반공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특정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저 충격을 받았죠. 그걸 우리 연대장님 주의관한테 갖다 주니까 그 양반이 나를 불러요. 야, 이게 전남 영광이 너네 동네 아니냐? 예, 맞습니다. 야, 너네 동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죽었냐? 이렇게 군 다니면서? 예,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특정이 나왔는데 이걸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야, 영광 지역 출신이 이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 연대장님이 너 관심 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가져봐라.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셔가지고 그 월간 조선의 책을 우리 나오는 그 기사 내용들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한 여러 번 읽었죠. 정독을 했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제가 북경대학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어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에 관련돼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관점이 달라요. 그네들은 저기 갔습니다. 북한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관점이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관심을 또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니까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전쟁의 민간인들 피해 현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징. 전쟁 중에 서부 구라파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 많은 발칸반도 그쪽 지역에서 코소보 내전이랄지 여러 내전이 일어났을 때 민간인들이 대략 살육을 당하잖아요. 또 아르헨티나 마찬가지고 칠레도 마찬가지고 대규모의 학살을 당합니다. 그 학살 당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있어. 그 특징들이 우리 전남 지역에서 희생을 당하는 그것도 거의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영광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출신이기 때문에 영광 지역을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 연구하는 과정에 이게 전남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보니까 일정한 틀과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이 오늘 이 강연의 주제예요. 어디서 장흥에서 몇 명 죽었니, 순천에서 몇 명 죽었니, 그것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전남에서 왜 한국전쟁 때, 왜 전남에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왜 전남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느냐? 라고 한 데 대해서 그 원인과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죽었냐? 왜 경찰에서 우리가 죽었고, 왜 경찰을 왜 민간인들 죽여야만 했는지, 또 좌익 빨치산들은 왜 또 민간인들을 또 죽여야만 했는지, 경찰을 죽여야 되는데, 토벌대를 죽여야 되는데, 좌익 빨치산들이 왜 민간인들을 죽여야 하냐?
했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게 없었어요. 왜? 저는 그거 문제의식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연구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 있는 군사편찬연구소에 가서 자료를 출력하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아닌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전남 지역에서 왜 한국전쟁 때 민간인들이 대량 학살, 사륙을 당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뭐였고 그 원인이 뭐였는지를 오늘 여기에서 나름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예, 자, 박수 한번 나와야죠. 네. 자, 이거는 한자입니다, 한자. 맹자에서 나오는 맹자에서 나오는 저기 내용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이겁니다. 일개 국가가 망하는 것은 외침에 의해서 망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가 내부의 분열과 같은 부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외침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스스로가 부정부패에 찌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국가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총 한 발 안 쏘고 딱 손가락 탁 건드니까 그냥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위정자 저놈들은 끊임없이 우리 민중들을, 국민들을 농락하고 기만한다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정확하게 관통하는 말이에요. 오늘이 그 결론은 그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 당시에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 8년 동안 한국 남한 지역, 한강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당시의 정치 상황은 어떠했느냐?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거기에 전남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역으로 이제 타반이 되는 거죠. 한국 전쟁 중에 전남 지역의 상황, 전쟁 기간 중에 우리 전남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 또 이걸 알아야지 된다. 왜? 한국 전쟁, 그러니까 9.18 수복 이후에 10월부터 1950년 10월, 11월, 12월, 1월, 3월 그 어간에 5개월, 6개월 사이에 전남 지역의 희생자 대부분 80%가 그때 발생합니다. 제가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저 이중 권력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중 권력은 뭐예요? 두 개의 권력 집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중화인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 김일성. 하나는 누구요? 이승만. 이 두 개가 낮에는 이승만, 경찰, 김경희 통제를 하고 밤에는 김일성의 좌익 빨치산들이 저녁에 또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중 권력 체제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야, 해방, 여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데 왜 이중 권력이냐?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강연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한번에 딱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전남 지역의 전쟁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전쟁 주체. 이중 권력이었죠? 이중 권력 구조였죠? 자, 누구였어요? 좌익 빨치산. 예? 그게 권력의 하나 축이고, 두 번째, 여기는 밤에 통치하는 주체입니다. 밤을 지배하는 통치 주체 세력이 누구예요? 좌익 빨치산. 낮에, 지금 이런 낮에 지역을, 전남 지역을 통치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군경토벌대요. 왜 군경토벌대요? 전시 상황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두 분 다 서로가 토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대적인 이중 권력이라고 그렇게 유식한 용어로 말해요. 자, 그런데 전남 지역은요, 타 지역보다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남은
중대급 이상의 인민군하고 우리 군경 토벌대하고 정규전 교전이 없었어. 전투가 없었어. 전투가 없었어. 차라리 경상도처럼, 대전처럼 경상도처럼 정규군하고 미군 막 대규모 폭격전이 일어나고 난리를 쳤으면 민간인들이 그렇게 희생을 안 당했을 거예요. 왜? 민간인한테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 왜? 지금 바로 현존의 적들이 서로 간에 충격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어때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뭐 어땠냐 어쨌냐 물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쟁은 시간과 싸움인데, 그죠? 근데 전남은 그것이야. 전남은 인민군하고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 이 지역은 한국전쟁에. 그게 첫 번째 가장 특징이에요. 전남은 북한군 육사단이 여기 치고 들어왔어요. 얘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갔어.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남은 육사단, 여기 북한군 인민군 정규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혹은 군경 토벌대 정식으로 교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영광, 이 전남, 호남, 전남은.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어르신들 군대 다 다녀오셨죠? 훈련 때 훈련을 많이 나가면 고참들이 갈고야 안 갈고요? 갈고야 안 갈고요? 내무만에 갈구지 않죠? 내무만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 밖에서 계속 텐트 치고 이동하고 훈련하는데 고참들도 힘드니까 요 밑에 분들은 갈구고 막 괴롭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훈련이 없어. 평시에 이제 조용해. 내무반에서 훈련도 없고 평온한 그런 막사 안에서 내무반에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참들이 1병, 2병, 3병을 데리고 계속 갈구고 장난하고 강목으로 때리고 저녁에 집합해라 두고 빼와줘.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호남에서, 전남에서. 전남은 전쟁을 일으킨 인민군하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는 육사단은요. 여기 호남에서, 전남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누가 왕 노릇을 하냐? 정규군이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놈들 비정규군이라고 하죠. 그거 민병대, 소위 말해서 육식한 말은 민병대예요. 이 빠져나오잖아. 이 민병대 이놈들이 이제 팔을 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있는 완도에 있는 완도, 갑, 순천, 담양, 뭐 이런 영광 이런 지역에 토착 좌익들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특징은 또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학력이 낮아. 배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고상한 좌익, 세주의 사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947년 10월 달에 미 군정청에서 남한 지역에 문맹률을 조사를 했어. 글자를 아냐 모르냐를 조사를 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기가 막힌 숫자가 뭐냐? 79.8%가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명만 글자를 아는 거고 나머지 8명은 글자를 몰라요. 그게 일제시대 때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여기 교육 통치를. 통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시민들이, 그 당시 시민지 있는 피시민지들이 똑똑하면 안 돼. 많이 배우면 안 돼. 그래서 몇 명만, 써먹기 위해서 몇 명만 초등, 중등 교육을 시켜놓고 나머지 일본은 다 글자를 안 배우면 돼요. 자, 이거 해방 이후에 미 군정에서 내려와서 통치를 하니까 말귀를 못하고 퍽퍽해. 야, 그래서 이 남한 문맹이라는 조사 한번 해봐라.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서 8명이 글자를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운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뒤에 가서 그런 부분들 다 풀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강의에서 전남 지역에서 전쟁의 주체는 좌익 빠치산과 군경토벌대다. 이 사람들이 밤에 지배하는 세력은 빠치산, 낮에 지배하는 세력은 군경토벌대. 이 두 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죽어 나다빠진 것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대학살입니다. 자인. 자, 제가 여기 대전에서 연구소에 근무할 때 쉽게 말해서 오후에 땡땡이 치고 어제 그 진화의 위원장이 그 박선영입니까? 박선영이죠. 그 여자가 그 어제 여기 가갖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대전시 동구
삼내면 권룡골이라는 이 계곡에서 묘가 500m예요. 묘 500m를 구덩이를 파가지고 대전 형무소에 있는 정치범들을 7,800명을 잡아다가 그 구덩이를 500m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었어. 그 묻은 그것을 유골을 발굴해. 그 발굴하는데 제가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유골 발굴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감사히 부탁드려요. 네. 박수 한번 쳐줘야죠. 7,800명의 대전 형무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후퇴할 때 그때 이승만이가 거기 현장에 있었고 거기가 임시 수도였으니까 피신에 왔었으니까 충남 도지사 관사를 이승만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경무대로 당시 경무대 이름이. 그냥 거기서 있을 때 야 저 새끼들 저 깜빡이 저기 형무소에 있는 놈 싹 죽여.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CIC 지금 같은 방첩대예요. 방첩대, 대전지부 방첩대, 미군 방첩대, 우리 헌병대, 그 다음에 경찰들 이런 세력들이 다 해가지고 트럭으로 며칠간 실어 날립니다. 그러면서 그 구덩이를 500m 가까이 구덩이를 파면서 거기다 뒤에서 총질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였을 때 그 총탄이랄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M1 소참, 총탄기들이.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직접 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 현장에 가서 어제 진아이라는 그 여자가 여기 가서 조화를 보내왔어. 그 조화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그 양반 이런 거 이렇게 조화를 보내왔는데 고귀한 희생자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고귀한 희생자입니까? 비극적인 희생자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귀한 희생자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제 뉴스에 다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진화의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겠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흉내만 내지.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 지금 2025년 6월 26일 날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치는요, 정치의 수준은 그나라 국민들의 수준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명칭을 바꿔요. 건국준비위원회를 바꿔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에는 뭐가 있어요?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생기기 시작해요. 전국에 150개 지부에. 자, 그래서 우리 전남, 영광, 여기 왕도 다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다 있어요. 다 분단이에요. 시분단이에요. 다 생겼어요. 그런데 건국준비위원회가 9월 6일날 경기여고 강당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준비위원회를 야 이거 해체시키자. 야 미군이 곧 들어온다. 인천함을 통해서 곧 들어온다 하니까 미래에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를 선포하자. 그 국가가 뭐냐?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인민공화국은 북한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공 그러죠. 인공 때 어떻게 됐다? 우리가 인공 때 어떻게 됐다? 인공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네. 그 인공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선인민공화국. 노은영 선생, 안재홍 선생, 허은 선생, 그 당시에 내노라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를 올려놓고 한번에 이승만까지. 자, 그런데 조선인민공화국이 이제 미군이 들어왔어요. 미군이 딱 들어와서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하냐? 메가더 명령 포고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 포고령이 뭐냐? 남한 내에서의 모든 정치단체는 불허한다라고 포고령을 내요. 인정하지 않겠다. 메가더 장군이 포고령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 군정사령관들 하지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 야, 무슨 놈은 이게 나가야 없어. 인정 안 해. 왜 인정 안 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났죠. 난리 났어. 그러다 나중에 이게 조선인민당으로 바뀌어요. 당으로 바뀌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을 나중에 가서 당으로 바꿉니다. 좌파 정당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뀔 때 1945년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그때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시키고 그것으로 공화국을 선포했을 때 그때 지방에 각 전국 단위, 시군 단위 지방에 건국지부가 인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민위원회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지부가 중앙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니까 그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자동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1946년 3월 달에 2월 달에 인민위원회가 전국의 인민위원회들이 그때 46년 3월 달부로 해가지고 해체가 돼요. 해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 해체가 됐을 때 그냥 해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인민위원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선입견을 버려하신 뭐냐면 인민위원회는 분명히 말해서 그게 빨갱이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의 구시군 단위에 있는 당시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인민위원회를 조직의 간부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불허를 해. 미군이 불허할 때 그때 내가 친일 경찰하고 미군들하고 데리고 들어와. 장행 미군 육사단 53군대가 들어오고 우리 영광은 55중대가 들어와가지고 해체를 시켜. 인민위원회 접수를 해. 여기는 전국 단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인민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어떻게 되냐? 무력적으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이 민간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인민위원회를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인민위원회와 그것을 해체하고자 했던 미군하고 친일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접수하면서 그 자리를 뺏으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주목하고 때로는 무력을 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총격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인민위원회를 간부였던 사람들, 거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밤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요. 자, 산으로 들어가면서 그 뒤를 전개되면서 계속 강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여러분들 남북 분단을 누가 먼저 자행했냐? 이런 말 저런 말들 많이 나와요. 남북 분단을 최초로 해책한 놈이 누구냐? 바로 스탈린입니다. 이놈이 1945년 9월 20일 날 김일성한테 그 당시 김일성은 국도가신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동부 총사령관한테 비밀 지령을 내려서 남북 분단을 해책하면서 북한에다가 자기의 우호적인 부르주아 인민정권을 수립하라고 비밀 지령을 내려요. 9월 20일 1949년 20일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비밀 문서에서 러시아 비밀 문서 보관소에서 그것이 6, 7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이 문서가.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미군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보니까 스탈린이 이미 다 해가지고 그 뒤부터 김일성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전차를 계속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인민위원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좌익 빨치산들이 형성이 되는 적기입니다. 자, 보시죠. 자, 46년 2월 전남지역 군단 인민위원회 해체가 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3월달이 되면 다 해체가 되고요. 다 접수가 되고요. 국경한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기 잘못됐습니다. 46년 10월달에 대구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요. 그때 대구에서 민중봉기 일어났을 때 그때 유명한 그 형님이 죽어요.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었던 박상희 씨가 대구 민중봉기할 때 경찰 총에 맞아서 살해됩니다. 그게 박상희의 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박상희의 그 딸 김종필 부인이에요. 그렇죠. 김종필 마누라.
박상희의 절친이 또 황태성의 나중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황태성이 월북에도 김일성 거기에 최수 핵심 측근이었는데 나중에 박상희의 동생이 쿠데타를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하니까 박상희의 절친이었고 자기 형의 친구였던 황태성이를 몰래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박정희를 만나려고 했는데 박정희가 어떻게 돼요? 잡아다가 바로 처형시키거든요. 자기 형 친구를. 왜? 자기는 좌익의 혐의를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 자기는 항공기자라는 것을 미국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황태성이 이미 CIA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하고 저놈하고 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레이시로 주장하고 있는데 하고 이때 여기에서 주도했던 세력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 산으로 빨치산이 되기 또 돼갑니다. 자, 좌익 빨치산의 두 번째 행성은 뭐냐? 이제 그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폭동이 그런 뭐냐면 민중 봉기가 우리 호남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 오늘 한국인데도 배고파서 아상한 사람,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미 군정 통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같이 이제 폭동을 민중 봉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48년도에 27 구국투쟁이 또 일어나요. 이건 뭐냐? 이건 좀 정치적인 거예요. 미국이 유엔을 움직여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적인 좌익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야, 이것은 분단을 해책하는 것이다. 안 된다. 반대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노동파업, 또 학교는 동맹hu업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때 1948년 2월 7일 날 기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7 구국투쟁이면서 이때 뭐냐? 이때 이제 여기 주요 인사들 체포령이 내려지면서 산사람 반손님 돼가지고 작대기 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작대기냐? 여러분 그 작대기 있죠? 작대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지게 이렇게 뭐라 해보고 이런 작대기를 그게 이제 무기였죠. 무기. 이게 하나 빈약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작대기 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집단을. 이때니까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27 구국투쟁을 하면서 야삼대가 만들어져. 이제 점점점 조직화돼. 정식으로 다 이제 군 조직화되면서 조직화 잘 되고 있습니다. 조직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 이 야삼대 조직은 뭐냐? 일본군 출신들이 많아요. 병사들.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대구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을 때 수배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삼대를 만들어요. 야삼대. 자, 그러면서 또 그해 10월 달에 여수의 순천에서 신월리에서 뭐가 일어나요? 우리 국군 14연대가 민중 여기 말 그대로 제주 우리 동포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을 가서 토벌을 못하겠다. 그래서 항명을 하죠. 항명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여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여순 사건이 이제 정식적으로 빨치산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격투쟁을 해요. 유격투쟁은 뭐냐? 자기가 불리할 때는 숨었다가 자기가 유리해지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그러한 비정규군 민병대를 뭐라 하냐? 그런 행태를 유격투쟁이라고 해요. 자, 이 여순 사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인민위원회 해체되고, 그 다음에 46년 10월 달에 대구 봉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48년도 2월 7일 날 전국적으로 구국투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8년도 10월 19일 날 여순 순천 사건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좌익 빨치산들이 여순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뭉치면서 점점점 뭐가 돼요? 군대화가 돼요. 정규화가 돼요.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얘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여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영암에서 47년 63 사건, 여기 영암군 계세요? 영암군 계십니까? 안 계셔요? 영암군에 내가 왜 영암군을 여기 언급을 하냐면 영광군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영암군이요. 영암군에서 여기 또 보시면 각종 지선이 면상원을 막 습격을 해요. 언제? 47년도, 48년도 이때 막 습격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순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특히 여순 사건을 이후부터는 전남 지역은 준전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영광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영광은 1949년 1월 21일부터 1950년 6월 2일까지 1948년 10월 19일 날 불과 한 3개월 전에 여순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 여순 사건을 일어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은 우리 남한 지역사회는 1945년 인민위원회가 해체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준전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강도가 세냐 약하냐의 차이뿐이지 다 준전시 상태였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준전시 상태라고 한다 뭐냐? 1948년도 10월 19일 여순 사건 이후부터 전남 지역은 거의 군단이 시군단이고 다 좌익파치산들이 군경하고 총격전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특히 영광은 내일 일어났어요. 내일 총격전이. 이게 다 총격전입니다. 이거 뭐 주먹싸움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이거 네, 여기 있죠. 요 영암도 보실 때 이렇게 48년도 49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면사무소가 습격을 당하고 그 지서 파출소가 또 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주먹까지 한 건 아니고 무력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략 사륙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중 권력이라고 했죠. 바로 여기 이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순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는 여수 빨치산들이 전남 지역 전역을 지배하고 낮에는 군경 토벌대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권력 체제가 형성되면서 그 사이에 꼈던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들이 이때 대략 사륙,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자, 빨치산, 여기 여순 사건 이후에 이 좌익 빨치산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유격 조국을 만들어요. 체계적으로 남한 사회를 빨치산화 시키려고 다른 데를 이렇게 유격 조국을 만들어요. 지리산 유격 정부, 호남 유격 정부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 한평, 장흥 이쪽은 다 뭐예요? 호남 유격 정부예요. 호남 지역은 그 대부분 다 이쪽 호남 유격 정부라고 해요. 자, 유치, 여기 장흥분 계시죠? 유치 국사봉 거기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수에서 오신 분 계시죠? 한남의 대가산 거기는요 전남 도당 인민유격대 사령부 다 거기 백아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죠.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요순 사건 이후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순 사건 이후에 좌익파치산들이 토벌대 위해서 많이 꼬리에 몰리니까 토벌이 되니까 이게 다시 새롭게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조국으로 유격 조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토벌대가 이제 또 한번 놔두겠어요? 토벌대가 이제 설치가 되면서 서북청년이 누구냐? 황해도, 평안남도 지역에 있는 그 북한에서 그 평야지대에 있는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평야지대에 있는 그 지역을 그 서북이라고 해요. 서북에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이제 공산화 시키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니까 그 사람들이 피난해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와요. 근데 남한에가 연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구구 폭력 집단에 편성이 되면서 이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활살이 많이 된 게 바로 어디예요? 제주. 그 다음에 우리 호남. 민간인들이. 이놈들이 정말 못된 짓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나중에
한국전쟁 기간에 국민 방위군 사건을 일으켰을 때 우리 그 민간인들 그 군대에 입대시켜가지고 그 50만 명 가까이를 한 30만 20만 명이 굶어 죽게 만든 그 우두머리들이 다 누구냐? 이 서북 청년단 출신들이에요. 이 인원들이 얼마나 잔악지도하냐면 이 사람들 월급이 없어. 현지에 가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호성이라는 호남지구 전투사령관, 정의권이라는 지리산 전투사령관을 편성돼가지고 호남 정부 지리산 유격 정부를 토벌하는 토벌대 편성돼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또 죽여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자유발전산 여기에서 무력 집단이 이제 어느 정도 토벌대에 의해서 강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발전산들이 이제 혼에 몰리면서 다시 조직을 개편해요. 뭐라 하냐? 인민유격대를 편성해요. 이 인민유격대를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최근에는 충남 금산을 하게 그 금산 출신의 이현상이라는 사람이 남쪽에 있는 자유발전산들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이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서 이 발전산 토벌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기간 중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6.25가 터지고 나서 한국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수복 이전까지 이 지역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다른 건 놔두고요. 7월 9일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7월 9일날 노동당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이가 지시를 합니다. 도시 군단위에 이게 남쪽이죠. 우리 남쪽 전역의 도시 군단위에 산하에 특별자위대라는 치안 조직을 만들어라고. 자, 유가족 여러분, 이 특별자위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를 도륙했던 그 조직 놈들입니다. 특별자위대. 여기에 서북청년단 지방에서 조금 건달들이다 완장 쳐주니까 그놈들이 이제 오만 방종 해가지고 여기서 특별자위대에 소속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육을 했던 그게 바로 김일성이가 노동당 정치위원회에서 명령을 하다 특별자위대를 만들어낸 이 조직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여기 선생님께서 책 쓴 쪽에 그 특별자위대가 부모 사육하고 그런 것만 나와요. 그 조직입니다. 이게 김일성이가 노동당 정치위원회에 의해서 지시를 한 거예요. 자. 아니야. 그래서 그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야. 배치되죠. 맞아. 그건 이제 우익이니까. 잠깐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서북청년단은 우익이니까 중병 토벌대에 의해서 같이 움직인 거고, 이놈들은 좌익이니까, 특별자위대가 만들어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또 좌익에 의한 희생자가 대부분 특별자위대의 행동파들에 의해서 자익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서 이 인민유격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령을 저지르는 게 뭐냐면 무턱대고 몇몇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죽인 게 아니라 이렇게 김일성의 중앙당에서 북한 직접 또 유족분들 만나 뵙고 취재하시고 또 그런 결과물들을 이렇게 우리 유족님들에게 이렇게 홍보가 또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우리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해양치유센터 관리공단 이사장님 여기 계십니까? 해양치유센터 관리공단 이사장 잠깐만 인사를. 그리고 우리 또 치유센터 소장님 저기서 뭐 그래도 인사 말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채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그 행사 워크숍을 보고 좀 생소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참 가슴 아픈 역사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저희 센터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미흡하지만
또 작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저희가 좀 뜻깊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이어지는 강의도 여러분들의 어떤 치유의 시간 그리고 어떤 진실을 좀 더 밝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해드릴 건 없지만 오셔서 그나마 좀 치유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행사 잘 하시고요. 네, 저희가 또 센터에서 나중에 끝나고 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원 도청에서 우리 나은석 자치행정과 가구사 지원 팀장님하고 우리 정보의 자치행정과 가구사 지원 우리 도청에서 온 손님분들 보이시는데 안 보이시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좀 이따 소개해 올리도록 하고, 이번 순서는 사실 저희들이 대선을 앞두고 21일 날 전남도청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하고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해놓고 이틀인가 우리 진실화위원장 임명했잖아요. 그 우리 박선영 지난해 사퇴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정건식 우리 박사님 강사님 알았는데 이분께서는 상당히 아까처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일운동 기념사업회 연구소장도 마시고 또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 구위원장 물론 또 우리가 이 앞번에 제가 또 감사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가지고 또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됐는데 또 우리 영광 한평에 우리 조국혁신당 위원장이시기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유족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식 우리 해전 우리 강사님으로부터 한국 전쟁 전후 전남 민간인 희생자의 재조명하는 그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식 강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소개를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그 정치 쪽이 아니고 원래는 학자 연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정치학을 북경대학에서 중국 북경대학에서 베이징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웠던 이런 것을 현실 정치에서 풀어내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있고, 제가 이 한국전쟁에 관련돼서 민간인 그 학살 사건, 저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 실은 학술적으로 되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양쪽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민간인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물론 저희 큰아버지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5월 20일 한 달 전에 경찰 우익 청년, 그 당시에 서북 청년단이죠. 그 한천 그쪽 사람들한테 이제 그 동네 인근에서 이제 살해를 당했죠. 50명의 집단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사 때마다 집안 어른들 할머니한테 그걸 듣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이 그렇게 비명 행사하다 보니까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집안이. 그 장난이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한참 동생이고 막 14~5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응이가지고.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아까 육사단에 근무하셨다겠죠. 충성부대. 저도 육사단. 예, 저는 이제 아르투시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군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군의 생리를 잘 알죠. 자, 육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연대장 대령이 서점에 가는 김에 가서 월간 조선을 사오라는 거예요. 월간 조선. 그때 당시 98년도 8월달입니다. 그 7월달, 8월달, 8월호에 그 표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전쟁 중 전국 최다 민간인 학살 사건의 최대 희생 지역이 어디냐 나오고 딱 그 표제가 전남 영광군이 나온 거예요. 그 표제. 월간 조선이라는 그 잡지 있어요. 두꺼운 거. 그 특정 보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를 아까 우리 앞서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요.
이승만 정권이 전쟁 중이죠. 그때가 1952년 3월 30일 날 공고처에서 그 좌익에 의해서 피살된 명단을 발표를 한 거예요. 아까 그분이 그거예요. 우익에 의한 피살자 명단이 아니라 좌익에 의해서 피살자 명단을 이승만 정권이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좌익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죽였다. 자기 이제 반공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특종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저 충격을 받았죠. 그걸 우리 연대장님 주의관한테 갖다 주니까 그 양반이 나를 불러요. 야, 이게 전남 영광이 너네 동네 아니냐? 예, 맞습니다. 야, 너네 동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죽었냐? 이렇게 굶다니면서? 예,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특종이 나왔는데 이걸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야, 영광 지역 출신이 이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 연대장님이 너 관심 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가져봐라.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셔가지고 그 월간 조선의 책을 우리 나오는 그 기사 내용들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한 여러 번 읽었죠. 정독을 했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제가 북경대학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어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에 관련돼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관점이 달라요. 걔네들은 저기 왔습니다. 북한하고 한국전쟁에 대한 관점이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관심을 또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니까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전쟁의 민간인들 피해 현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징. 전쟁 중에 서구 구라파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 많은 발칸반도 그쪽 지역에서 코소보 내전이랄지 여러 내전이 일어났을 때 민간인들이 대략 사륙을 당하잖아요. 그 아르헨티나 마찬가지고 칠레도 마찬가지고 대규모의 학살을 당합니다. 그 학살 당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있어. 그 특징들이 우리 전남 지역에서 희생을 당하는 그것도 거의 맥락을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영광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출신이기 때문에 영광 지역을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 연구하는 과정에 이게 전남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보니까 일정한 틀과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이 오늘 이 강연의 주제예요. 어디서 장흥에서 몇 명 죽었니, 순천에서 몇 명 죽었니, 그것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전남에서 왜 한국전쟁 때, 왜 전남에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왜 전남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느냐? 라고 한 데 대해서 그 원인과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죽었냐? 왜 경찰에서 우리가 죽었고, 무엇 때문에 왜 경찰을 왜 민간인들 죽여야만 했는지, 또 좌익 빨치산들은 왜 또 민간인들을 또 죽여야만 했는지, 경찰을 죽여야 되는데, 토벌대를 죽여야 되는데, 좌익 빨치산들이 왜 민간인들을 죽여야 했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게 없었어요. 왜? 저는 그거 문제의식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연구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 있는 군사편찬연구소에 가서 자료를 출력하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아닌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전남 지역에서 왜 한국전쟁 때 민간인들이 대량 학살, 사륙을 당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뭐였고 그 원인이 뭐였는지를 오늘 여기에서 나름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예, 자, 박수 한번 나와야죠. 네. 자, 이거는 한자입니다. 한자. 맹자에서 나오는 맹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이겁니다. 일개 국가가 망하는 것은 외침에 의해서 망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가 내부의 분열과 같은 부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외침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스스로가 부정부패에 찌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국가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총 한 발 안 쏘고 딱 손가락 탁 건드니까 그냥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유정자 저놈들은 끊임없이 우리 민중들을 국민들을 농락하고 기만한다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정확하게 반동하는 말이에요. 오늘이 그 결론은 그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 당시에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 8년 동안 한국 남한 지역, 한강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당시의 정치 상황은 어떠했느냐?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거기에 전남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역으로 이제가 타반이 되는 거죠. 한국 전쟁 중에 전남 지역의 상황, 전쟁 기간 중에 우리 전남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나? 또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왜? 한국 전쟁, 그러니까 9.28 수복 이후에 10월부터 1950년 10월, 11월, 12월, 1월, 3월 그 어간에 5개월, 6개월 사이에 전남 지역의 희생자 대부분 80%가 그때 발생합니다. 제가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저 이중 권력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중 권력은 뭐예요? 두 개의 권력 집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중화인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 김일성. 하나는 누구요? 이승만. 이 두 개가 낮에는 이승만, 경찰, 김경희 통제를 하고 밤에는 김일성의 좌익 빨치산들이 저녁에 또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중 권력 체제라고 그럽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야, 해방, 여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데 왜 이중 권력이냐?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강연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한번에 딱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전남 지역의 전쟁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전쟁 주체. 이중 권력이었죠? 이중 권력 구조였죠? 자, 누구였어요? 좌익 빨치산. 예? 그게 권력이 하나 축이고, 두 번째, 여기는 밤에 통치하는 주체입니다. 밤을 지배하는 통치 주체 세력이 누구예요? 좌익 빨치산. 낮에, 지금 이런 낮에 지역을, 전남 지역을 통치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군경토벌대요. 왜 군경토벌대요? 전시 상황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두 분 다 서로가 토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대적인 이중 권력이라고 그렇게 유식한 용어로 말해요. 자, 그런데 전남 지역은요, 타 지역보다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남은 중대급 이상의 인민군하고 우리 군경토벌대하고 정규전, 교전이 없었어. 전투가 없었어. 차라리 경상도처럼, 대전처럼 경상도처럼 정규군하고 미군 막 대규모 폭격전이 일어나고 난리를 쳤으면 민간인들이 그렇게 희생을 안 당했을 거예요. 왜? 민간인한테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 왜? 지금 바로 현존의 적들이 소련간에 총격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어때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뭐 어땠냐 어쨌냐 물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쟁은 시간과 싸움인데, 그죠? 근데 전남은 그것이야. 전남은 인민군하고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 이 지역은 한국전쟁 때. 그게 첫 번째 가장 특징이에요. 전남은 북한군 육사단이 여기 치고 들어왔어요. 얘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갔어.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남은 육사단, 북한군 인민군 정규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혹은 군경토벌대에 정식으로 교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영광, 전남, 호남, 전남은.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어르신들 군대 다 다녀오셨죠? 훈련 때, 훈련을 많이 나가면 고참들이 갈고야 안 가고요. 갈고야 안 갈고요. 내부만에 갈구지 않죠? 내부만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 밖에서 계속 텐트 치고 이동하고 훈련하는데 고참들도 힘드니까 이거 밑에 분들은 갈구고 막 괴롭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훈련이 없어. 평시에 이제 조용해. 내무반에서 훈련도 없고 평온한 그런 막사 안에서 내무반에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참들이 1병, 2병, 3병을 데리고 계속 갈구고 장난하고 강목으로 때리고 저녁에 집합해라 두고 빼가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호남에서, 전남에서. 전남은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 인민군하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는 육사단은요. 여기 이 호남에서, 전남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누가 왕노릇을 하냐? 정규군이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놈들 비정규군이라고 하죠. 그거 민병대, 소위 말해서 육식한 말은 민병대예요. 이 빠져나오잖아. 이 민병대 이놈들이 이제 팔을 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있는 완도에 있는 완도, 갑 순천, 담양, 뭐 이런 영광 이런 지역에 토착 좌익들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특징은 또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학력이 낮아. 배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고상한 좌익, 세주의 사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947년 10월 달에 미 군정청에서 남한 지역에 문맹률을 조사를 했어. 글자를 아냐 모르냐를 조사를 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기가 막힌 숫자가 뭐냐? 79.8%가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명만 글자를 아는 거고 나머지 8명은 글자를 몰라요. 그게 일제시대인데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여기 교육 통치를. 통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시민들이, 그 당시 시민지에 있는 피시민지들이 똑똑하면 안 돼. 많이 배우면 안 돼. 그래서 몇 명만, 써먹기 위해서 몇 명만 초등, 중등 교육을 시켜놓고 나머지 일부분 다 글자를 안 배우면 돼요. 자, 이거 해방 이후에 미 군정에서 내려와서 통치를 하니까 말귀를 못하고 퍽퍽해. 야, 그래서 이 남한 문맹이라는 조사 한번 해봐라.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서 8명이 글자를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운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뒤에 가서 그런 부분들 다 풀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강의에서 전남 지역에서 전쟁의 주체는 좌익빠치산과 공격토벌대다. 이 사람들이 밤에 지휘하는 세력은 빠치산, 낮에 지휘하는 세력은 공격토벌대. 이 두 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죽어 나다빠진 것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대학살입니다. 자인. 자, 제가 여기 대전에서 연구소에 근무할 때 쉽게 말해서 오후에 땡땡이 치고 어제 그 진화의 위원장이 그 박선영입니까? 박선영이죠. 그 여자가 어제 여기 가갖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대전시 동구 삼내면 권룡골이라는 이 계곡에서 묘가 500m가 돼요. 500m를 구덩이를 파가지고 대전 형무소에 있는 정치범들을 7,800명을 잡아다가 그 구덩이를 500m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었어. 그 묻은 그것을 유골을 발굴해. 그 발굴하는데 제가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유골 발굴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감사히 부탁드려요. 네. 박수 한번 쳐줘야죠. 7,800명의 개정 형무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후퇴할 때 그때 이승만이가 거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임시 수도였으니까 피신에 왔었습니다. 충남 도지사 관사를 이승만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경무대로 당시 경무대 이름이. 그러니까 거기서 있을 때 야, 저 새끼들 저 깜빡이 저기 형무소에 있는 놈 싹 죽여.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CIC 지금 같은 감청대예요.
방첩대, 대전지부 방첩대, 미군 방첩대, 우리 헌병대, 그 다음에 경찰들, 이런 세력들이 다 해가지고 트럭으로 며칠간 실어 날립니다. 그러면서 그 구덩이를 500m 가까이 구덩이를 파면서 거기다 뒤에서 총질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였을 때 그 총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M1 소참, 총탄기들이.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실제로 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 현장에 가서 어제 진아이라는 그 여자가 여기 가서 조화를 보내왔어. 그 조화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그 양반 이런 거 이렇게 조화를 보내왔는데, 고귀한 희생자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고귀한 희생자입니까? 비극적인 희생자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귀한 희생자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제 뉴스에 다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진화의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겠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흉내만 내지.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 지금 2025년 6월 26일 날 현재 우리의 자화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치는요, 정치의 수준은 그나라 국민들의 수준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명칭을 바꿔요. 건국준비위원회를 바꿔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에는 뭐가 있어요?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생기기 시작해요. 전국에 150개 지부에. 자, 그래서 우리 전남, 영광, 여기 왕도 다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다 있어요. 다 분단이돼요. 시분단이돼요. 다 생겼어요. 그런데 건국준비위원회가 9월 6일날 경기여고 강당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준비위원회를 이거 해체시키자. 야, 미군이 곧 들어온다, 인천함을 통해서 곧 들어온다 하니까 미래에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를 선포하자. 그 국가가 뭐냐?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인민공화국은 북한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공 그러죠. 인공 때 어떻게 됐다? 우리가 인공 때 어떻게 됐다? 인공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네. 그 인공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선인민공화국. 여운형 선생, 안재홍 선생, 허은 선생, 그 당시에 내노라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를 올려놓고 한번에 이승만까지. 자, 그런데 조선인민공화국이 이제 미군이 들어왔어요. 미군이 딱 들어와서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했냐? 메가더 명령 포고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 포고령이 뭐냐? 남한 내에서의 모든 정치단체는 불허한다라고 포고령을 내요. 인정하지 않겠다. 메가더 장군이 포고령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 군정사령관들 하지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 야, 무슨 놈이 이게 나가야 없어. 인정 안 해. 그거 인정 안 해.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났죠. 난리 났어. 그럼 나중에 이게 조선인민당으로 바뀌어요. 당으로 바뀌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을 나중에 가서 당으로 바꿉니다. 좌파 정당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뀔 때 1945년 9월 6일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그때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시키고 그것으로 공화국으로 선포했을 때 그때 지방에 다 전국 단위, 시군 단위 지방에 건국지부가 인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민위원회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지부가 중앙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니까 그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자동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1946년 3월달에 2월달에 인민위원회가 전국의 인민위원회들이 그때 46년 3월달부로 해가지고 다 해체가 돼요. 해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 해체가 됐을 때 그냥 해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인민위원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선입견을 버려야 하신 뭐냐면 인민위원회는 분명히 말해서 그게 빨갱이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의 구시군 단위에 있는 당시에 여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인민위원회를 조직의 간부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불허를 해. 미군이 불허할 때 그때 내가 친일 경찰하고 미군들하고 데리고 들어와. 장냉 미군 육사단 53군대가 들어오고 우리 영광은 55중대가 들어와가지고 해체를 시켜. 인민위원회 접수를 해. 여기는 전국 단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인민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어떻게 되냐? 무력적으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이 민간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인민위원회를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인민위원회와 그것을 해체하고자 했던 미군하고 친일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접수하면서 그 자리를 뺏으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주목하고 때로는 무력을 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총격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인민위원회를 간부였던 사람들, 거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나중에 밤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요. 자, 산으로 들어가면서 그 뒤를 전개되면서 계속 강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여러분들 남북 분단을 누가 먼저 자행했냐? 이런 말 저런 말들 많이 나와요. 남북 분단을 최초로 해책한 놈이 누구냐? 바로 스탈린입니다. 이놈이 1945년 9월 20일 날 김일성한테 그 당시 김일성은 국도가신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동부 총사령관한테 비밀 지령을 내려서 남북 분단을 획책하면서 북한에다가 자기의 우호적인 부르주아 인민정권을 수립하라고 비밀 지령을 내려요. 9월 20일 1949년 20일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비밀 문서에서 러시아 비밀 문서 보관소에서 그것이 6-7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이 문서가.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미군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보니까 스탈린이 이미 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김일성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절차를 계속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인민위원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좌익 빨치산들이 형성이 되는 적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46년 2월 전남지역 군단 인민위원회 해체가 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3월달이 되면 다 해체가 되고요. 다 접수가 되고요. 국경한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기 잘못됐습니다. 46년 10월달에 대구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요. 그때 대구에서 민중봉기 일어났을 때 그때 유명한 그 형님이 죽어요. 누구죠? 박정희의 형,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었던 박상희 씨가 대구 민중봉기할 때 경찰 총에 맞아서 살해됩니다. 그게 박상희의 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박상희의 그 딸 김종필 부인이에요. 그렇죠. 김종필 마누라. 박상희의 절친이 또 황태성이 나중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황태성이 월북에도 김일성 거기에 핵심 측근이었는데 나중에 박상희의 동생이 쿠데타를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하니까 박상희의 절친이었고 자기 형의 친구였던 황태성이를 몰래 일본을 통해서 돌아가지고 박정희를 만나려고 했는데 박정희가 어떻게 돼요? 잡아다가 바로 처형시켜버립니다. 자기 형 친구를. 왜? 자기는 좌익의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는 방공개자라는 것을 미국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황태성이 이미 CIA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하고 저놈하고 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레이시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주도했던 세력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 산으로 빨치산이 되기 또 돼갑니다. 자, 좌익 빨치산의 두 번째 형성은 뭐냐? 이제 그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폭동이
형태는 뭐냐면 민중 봉기가 우리 호남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 오늘 한국인데도 배고파서 아상한 사람,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미 군정 통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같이 이제 폭동을 민중 봉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48년도에 27 구국투쟁이 또 일어나요. 이건 뭐냐? 이건 좀 정치적인 거예요. 미국이 유엔을 움직여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적인 좌익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야, 이것은 분단을 해책하는 것이다. 안 된다. 반대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노동파와 또 학교는 동맹유학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때 1948년 2월 7일 날 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7 구국투쟁이면서 이때 뭐냐? 이때 이제 여기 주요 인사들 체포령이 내려지면서 산사람 반손님 돼가지고 작대기 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작대기냐? 여러분 그 작대기 있죠? 작대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지게 이렇게 뭐라 그러고 이런 작대기를 그게 이제 무기였죠. 무기. 이게 하나 빈약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작대기 부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집단을. 이때니까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27 구국투쟁을 하면서 야삼대가 만들어져요. 이제 점점점 조직화돼요. 정식으로 막 이제 군조직화되면서 조직화 잘 되고 있습니다. 조직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 이 야삼대 조직은 뭐냐? 일본군 출신들이 많아요. 병사들.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대구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을 때 수배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삼대를 만들어요. 야삼대. 자, 그러면서 또 그해 10월 달에 여수의 순천에서 신월리에서 뭐가 일어나요? 우리 국군 14연대가 민중 여기 말 그대로 제주 우리 동포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을 가서 토벌을 못하겠다. 그래서 항명을 하죠. 항명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요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요순 사건이 이제 정식적으로 빨치산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격투쟁을 해요. 유격투쟁은 뭐냐? 자기가 불리할 때는 숨었다가 자기가 유리해지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그러한 비정규군 민병대를 뭐라 하냐? 그런 행태를 유격투쟁이라고 해요. 자, 이 요순 사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인민위원회 해체되고, 그 다음에 46년 10월 달에 대구 봉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48년도 2월 7일 날 전국적으로 구국투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8년도 10월 19일 날 요순 수천 사건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좌익빨치산들이 요순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뭉치면서 점점점 뭐가 돼요? 군대화가 돼요. 종교교화대화.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얘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요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영암에서 47년 63 사건, 여기 영암군 계세요? 영암군 계십니까? 안 계셔요? 영암군에 내가 왜 영암군을 여기 언급을 하냐면 영광군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영암군이요. 영암군에서 여기 쭉 보시면 각종 지선이 면상을 막 습격을 해요. 언제? 47년도, 48년도 이때 막 습격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순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특히 여순 사건을 이후부터는 경남 지역은 준전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영광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영광은 1949년 1월 21일부터 1950년 6월 2일까지 1948년 10월 19일 날 불과 한 3개월 전에 요순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 요순 사건을 일어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은 우리 남한 지역사회는 1945년 인민위원회가 해체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준전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강도가 세냐 약하냐의 차이뿐이지 다 준전시 상태였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준전시 상태라고 하는 뭐냐? 1948년도 10월 19일 요순 사건 이후부터 전남 지역은 거의 군
군단이 시군단이 다 좌익 빨치산들이 군경하고 총격전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특히 영광은 내일 일어났어요. 내일 총격전. 이게 다 총격전입니다. 이거 뭐 주먹싸움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 여기 있죠. 요 영암도 보실 때 이렇게 48년도, 49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면사무소가 습격을 당하고 그 지서 파출소가 또 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주먹까지 한 건 아니고 무력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략 사륙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중 권력이라고 했죠. 바로 여기 이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순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는 빨치산들이 전남 지역 전역을 지배하고 낮에는 군경 토벌대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권력 체제가 형성되면서 그 사이에 꼈던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들이 이때 대략 사륙,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자, 빨치산, 저기, 요순 사건 이후에, 이 좌익 빨치산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유격 조국을 만들어요. 체계적으로 남한 사회를 빨치산화 시키려고 다른 데를 이렇게 유격 조국을 만들어요. 지리산 유격 조국, 호남 유격 조국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 한평, 장흥 이쪽은 다 뭐예요? 호남 유격 조국이에요. 호남 지역은 그 대부분 다 이쪽 호남 유격 조국이라고 해요. 자, 유치, 여기 장흥분 계시죠? 유치 국사봉 거기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수에서 오신 분 계시죠? 한엄의 백아산 거기는요 전남 도당 인민유격대 사령부 다 거기 백아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죠.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요순 사건 이후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순 사건 이후에 좌익 빨치산들이 토벌대 위해서 많이 혼에 몰리니까 토벌이 되니까 이게 다시 새롭게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조국으로 유격 조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토벌대가 이제 또 한번 놔두겠어요? 토벌대가 이제 설치가 되면서 서북청년단. 서북청년이 누구냐? 황해도, 평안남도 지역에 있는 그 북한에서 그 팽화지대에 있는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팽화지대에 있는 그 지역을 그 서북이라고 해요. 서북에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이제 공산화 시키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니까 그 사람들이 피난해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와요. 근데 남한에가 연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구구 폭력 집단에 편성이 되면서 이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활살이 많이 된 게 바로 어디예요? 제주도. 그 다음에 우리 호남. 민간인들이. 이놈들이 정말 못된 짓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나중에 한국전쟁 기간에 국민 방위군 사건을 일으켰을 때 우리 그 민간인들 그 군대에 입대시켜가지고 그 50만 명 가까이를 한 30만 20만 명이 굶어 죽게 만든 그 우두머리들이 다 누구냐? 이 서북 청년단 출신들이에요. 이 인원들이 얼마나 잔악지도하면 이 사람들 월급이 없어. 현지에 가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호성이라는 호남지구 전투사령관, 정의원이라는 지리산 전투사령관을 편성돼가지고 호남 정부 지리산 유격 정부를 토벌하는 토벌대 편성돼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또 죽여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자익빨치산 여기에서 무력 집단이 이제 어느 정도 토벌대에 의해서 강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익빨치산들이 이제 혼에 몰리면서 다시 조직을 개편해요. 뭐라 하냐? 인민유격대를 편성해요. 인민유격대. 이 인민유격대를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최근에는
충남 금산을 할게. 그 금산 출신의 이현상이라는 사람이 남부군 남쪽에 있는 좌익 빠치산들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이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이 빠치산 토벌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기간 중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6.25가 터지고 나서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수복 이전까지 이 지역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나는 놔두고요. 7월 9일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7월 9일날 노동당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이가 지시를 합니다. 도시 군단위에, 이게 남쪽이요. 우리 남쪽 전역의 도시 군단위에 산하에 특별자위대라는 치안 조직을 만들어라고요. 자, 유가족 여러분, 이 특별자위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를 도룡했던 그 조직 놈들입니다. 특별자위대. 여기에 사후청년단, 지방에서 조금 건달들이다 완장 쳐주니까 그놈들이 이제 오만방종해가지고 여기서 특별자위대에 소속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육을 했던 그게 바로 김일성이가 노동당 정치위원회에서 명령을 하다 특별자위대를 만들어낸 이 조직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여기 선생님께서 책 쓴 쪽에 그 특별자위대가 부모 사육하고 그런 거 막 나와요. 그 조직입니다. 이게 김일성이가 노동당 정치위원회에 의해서 지시를 한 거예요. 자, 아니야.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야, 배치되죠. 맞아. 그건 이제 우익이니까 잠깐 내가 실수했어요. 그건 아니고 여기 서북청년단인데 우익이니까 중경 토벌대에 의해서 같이 움직인 거고, 이놈들은 좌익이니까 예, 특별자위대가 만들어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좌익에 의한 희생자가 대부분 특별자위대의 행동파들에 의해서 자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서 이 인민일곱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령을 저지르는 게 뭐냐면, 무턱대고 몇몇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죽인 게 아니라 이렇게 김일성의 중앙당에서 북한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민간인 학살 사건의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1사단, 여기 유명한 11사단, 이 11사단 부대만 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 11사단은 여러분 잘 아시피 최덕신이라는 사람, 최덕신 이 사람은 광복군 출신인데 중국에서 군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배운 방법이 뭐냐, 견벽청야작전이에요. 견벽청야는 쉽게 말해서 들판의 곡식을 다 없애버려요. 수거해. 그리고 사람도 없어. 집도 없애버려요. 예, 저기 들어오는 적군한테 거점 숨을 곳, 먹을 것 없애버리려고 다 비워요. 그게 견벽청야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만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하죠, 이 20년대 11사단 20년대가 바로 우리 전남 지역을 커버했기 때문에 이 전남 지역을 관할한 토벌 부대인데, 이 20년대 박기명이라는 연대장에 의거해서 최덕신이가 무조건 다 죽여라, 견벽청야 작전에 하라를 하니까 그 밑에 연대장 박기명이 20년대는 광주 여자중학교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연병장에, 운동장에. 이 20년대 예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대 한평 지역에서, 영광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한평에 대략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20년대 이대대. 저 건창 학창사 그쪽은 다른 연대고, 이 11사단 20년대가 우리 전남 지역을 그렇게 군경 토벌대라는, 토벌한다는, 빠치산 토벌한다는 명분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사육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군경 토벌에 의한 학살 사건은 바로 이 20년대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전쟁 74주년에가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한국전쟁을 전후로 우리 전남 영광 지역에서
좌익과 수상과 문경 두 번째 위에 발견된 인간인 대역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진상 규명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지금 살아있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끌려가면서 자유로 끌려가가지고 군산을 러시아가 그때는 오국은 민영, 지금은 군산시 민영입니다. 거기 들판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마음이 처참합니다. 왜 하필이면 공주인 그 사회쪽에 가서 보는 일도 하시지 왜 만주 쪽으로 가서 공주인 내려오셔가지고 자유로 몰려가지고 그런 비밀을 당하는 걸 하면 가슴이 정말 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